네,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주환님께서 유가의 상승이라는 지표가 과거에는 경기 호황의 시작이라고 인식됐는데 현재는 단순한 해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기후위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선호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유가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항상 모든 게 공급과 수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수요는 경제 성장률이랑 좀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과거 이게 막 시계열을 길게 긁어보면 네. 유가의 수요 증가율은 연간 한 3% 정도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고, 네. 제가 막 저도 뭐 대리 시절이나 뭐 이럴 때 공부했을 때 봐도 유가는 데이터가 거의 100년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건 오펙에서 다 제공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올해 시작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의 연간 수요 전망치는 이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실제 그 수요 증가율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그 오차 범위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랑 거의 동행했다 정도 보시면,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의 수요가 네. 있는 거고요. 공급은, 사실 공급은 엄청 크죠. 근데 네. 이거는 결국은 오펙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펙이란 건 그 산유국들의 모임이니까 네네. 당연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려 할 거고, 네. 어떻게 해서든 그 공급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가격이 유지되게끔. 네. 근데 이제 너무 높게 유지되면 수요가 죽어버리니까 네. 이 가격을 자기들 제조 단가보다는 네네. 높게, 그리고 수요가 죽지는 않을 정도. 네네. 그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한 네. 60불 중후반 네네네.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딱 그 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붙는 게 전에 셰일 오일 이슈가 있으니까 네네.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기름이 나와버리니까 네. 이제 공급 측면에서 쇼크를 줬던 거죠. 네. 그런 이슈들이 있고, 이번에 신재생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신재생이 지금 새롭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재밌는 이슈가 뭐였냐면 풍력을 많이 해놨더니 네. 겨울철 돼서 유럽 쪽에서, 동유럽에서 바람이 덜 불어서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이 줄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신재생 쪽을 의존했다 봤더니 또 뭐 자연 현상에 의해서 공급량이 줄다 보니까 야, 풍력 못 돌리겠다. 또 기름 떼야 돼.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네네.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이런 이슈들이 없을 땐 지금 질문하신 거에서 기후위기,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제외하고 오로지 수급에 의해서만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되게 쉬운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오로지 정치 싸움이었다. 그다음에 중동에서 전쟁 나고 이러면은 공급 쇼크, 그쵸, 오일 뭐 쇼크. 이렇게 네. 되고 막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신재생들이 더 붙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신재생 클린 에너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쪽에 사실 줄이는 것도 맞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좀 더 붙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단기로는 최근에는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수요가 너무 강합니다. 전 세계 제조의 수요가 너무 강해서 강한 상황이고, 그 와중에 셰일 쪽은 미국 쪽에서는 사실 워낙 싸지다 보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쉽게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또 투자해서 살려놓으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네. 미국 쪽에서의 셰일 붐이 확 죽어버렸죠. 네. 요새는 셰일 붐 얘기 전혀 안 들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공급이 확 줄어버리니까 네. 원래 오펙 쪽에서 살아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좀 더 세고 공급 트러블도 있고, 지금 경기 상황이 좀 괜찮기 때문에 수요 쪽이 되게 좋아서 같이 네. 맞물려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단기로는 오펙은 공급 조절을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이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할 거다. 왜냐하면 공급하는 좋은 애들이니까 마진, 높은 네. 마진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천천히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급락까지는 아닐 것 같고, 뭐 지금 80불 중후반 하던 게 지금 70불 중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서 계속 정책에 따라서 이런 약간 곡선을 좀 그리지만, 항상 오를 때도 저점이 높여가지만 빠질 때도 고점이 내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추세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를 건드릴 수 있는 거 오펙 회의 때 공급 조절 어떻게 할 거냐, 단기로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수급이라서 수요와 공급 사이드에서 나눠서 그 변동성의 원인을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국 유가를 변하게 하는 것은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나타난 유가의 변동성을 보고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좋냐라는 네. 것까지 또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네. 그 변동성이 좀 커지면 네. 사실 시장에서 싫어하는 건 변동성이거든요. 네네.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만약에 유가가 너무 빠져 있다가 갑자기 급등한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그냥 정유주를 사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정유주 같은 것들이 보면 그 원유는 저기 원재료고 네네. 이거를 저희가 뭐 정제해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또 그 제품인 거잖아요. 네네. 이거의 단가의 차음인데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에 원가가 오르니까 제품가를 인상시키는 거죠. 근데 매주 매월 매일 이렇게 보면 막 스프레드가 어떻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매일 합쳐진 거가 보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지나고 네. 나서 보면 그러면 첫 점과 끝점만 이으면 돼요. 첫 점과 끝점을 이으면 이게 결국 유가의 기울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들 유가가 오르면 이걸 사고 유가가 음. 빠지면 이걸 판다. 아, 네네. 그래서 만약에 공급 트러블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면은 증산 내버리면 유가 바로 빠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짧게 그 국면마다 유가와 관련된 이런 산업재 소위 말하는 시크리컬을 짧은 그 국면에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수요가 좋아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관련된 섹터를 그냥 좀 길게 들고 가는 개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을 보실 때 약간 해석이 그냥 정치적으로 막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 모르는 영역이죠. 아, 그러면 그러면 네. 그럼 변동성 너무 커서 내가 틀릴 확률이 좀 커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수요냐 공급이냐 뭐 때문에 움직이냐를 네. 보고 뭐 수요가 너무 좋으면 그냥 견고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되고 공급 조절인데 그 공급 조절은 그래도 오펙 회의가 정례적으로 발생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유가가 움직이면 그 구간마다 회의가 여기에 있고 여기 회의가 있으면 네. 요 구간만 탁탁 먹고 빼는 그런 패턴을 해서 대응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가 정유 뭐 사실 처감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제품의 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스프레드 마진을 따먹는 것들은 네네. 소위 말하는 짧은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네. 네, 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또 진짜 실전에서 투자를 할 때랑 맞물려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케빈 윤님께서 연사님께서는 한 기업을 분석할 때 어디까지 가야 그 기업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사람들이 이 질문 많이 나왔어요. 네,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냐 네. 라는 데 있어서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고 답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솔직한 네, 말씀. 이게 또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도움이 안 되는 구간이란 게 네. 있잖아요. 저희도 기업의 오너분들과 많이 만나는데 네. 그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 듣고 주식이 잘 되는 경우도 좀 없어요. 오히려 대표분이 아니라 그 밑에 IR 팀장님들 만나면 네.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주식이 잘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사실 모르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회사의 연역을 봐서 이 회사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연역은 사실 주가죠. 상장 이래로 지금까지 흐른. 근데 이 곡선이 그려지면 이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변곡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랑 그다음에 회사의 연역을 매칭을 해보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같이 겹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러면 이 회사는 요런 요인으로 오르는 회사다. 이런 회사는 그리고 요런 요인으로 빠지는 회사다. 그리고 요런 걸 거쳐놨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역대 재평가를 받았다. 요런 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파악을 해놓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회사의 DNA죠. 유전자. 이 회사 유전자는 이런 거다. 를 파악해놓고 그 다음은 사실은 실적에 따라서 이제 올해 실적, 내년 실적 추정치는 얼마까지 돼 있고 거기서 나오는 EPS에 뭐 이 회사의 이 산업의 밸류션은 뭐 10배다, 15배다, 20배다 이게 보통 있잖아요. 그걸 적용했을 때 목표가가 직관적으로 여유 있게 탁 나온다. 그러면 좀 쉬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고 어정쩡하다. 그러면 어쩌면 기업 이 주가는 반영돼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서 어디까지 분석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냥 심플하게는 회사 DNA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연역이랑 DNA 아셔야 되고 회사 사업 구조도 알면 제일 좋고 근데 그래도 이런 것까지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 재무제표상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그 기업 검색해도 내년 이익 추정치는 나오잖아요. 그 직관적인 이익 추정치가 작년, 올해, 내년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곱해진 밸류션이
적용했을 때 목표가가 어디까지 나오냐, 요것만 단순 계산이 나와 있어도 지금 주가랑 비교했을 때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가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까지만 하셔도 그냥 어디서 듣고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로 접근하실 수 있죠. 직관적으로 그 업사이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전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네. 기본적으로 장기 시결로에도 한번 네네네. 보면서 그 영역을 따져보는 것. 네.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해도 제 생각에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공무주생이 더 네, 알아갈 것 같고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일단 두 가지부터 네. 해보시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이제 컨실리언서님이 강의 잘 들었고 너무 디테일한 점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시장이 부진한 이유 중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큰 변화는 없지만 우려가 반영되는 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냥 저겁니다. 지금 우려가 반영되는 시기에 네. 우려가 되는 반영 시기는 두 개인데 사실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그냥 포지션을 줄여라. 이겁니다. 저희 같으면 뭐 사실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예. 실제 저희도 포지션 바로 줄여버려요. 그냥 아닐 때는. 근데 우려가 반영될 때는 사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려가 있고요. 전혀 몰라서 그냥 예상치 못하게 빵 터져서 우리도 그냥 모르고 얻어맞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모두가 똑같죠.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럴 때 딱 판단은 내가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냐라고 하면 계산법이 들어가지만 그냥 모르겠다 할 때는 그냥 현금 포지션 확 널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야 현금을 들고 있을 때 그 다음 대응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깝죠. 이렇게 리스크가 뭔가 벌어져서 좀 하다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 그냥 바로 다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가 제일 애매하죠. 요때가 그래서 제일 애매한데 요거 더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큰 시세 그건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기계적으로 일단은 포지션을 뭐 내가 100을 들고 있다. 그럼 그냥 반이라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데이터가 변화가 없는데 우려가 반영될 때는 그건 있습니다. 지금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다 보면 똑같은 논리로 그때는 안 먹혔는데 지금 먹힐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지금 뭐 약간 데이터 변화는 없는 건데 그게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 시간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내 논리가 맞다면 내가 본 데이터가 맞고 이 논리가 맞다면 나는 그걸 보고 이게 실현될 때까지 이거가 재평가를 받아줄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그때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투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모르는 데이터 변화 없는데 뭐가 나왔다, 리스크가 나왔다, 내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모르니까 그냥 줄이셔야 되는 거고 예측 가능한데 이때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건 시간에 대한 투자한 거고요. 저것도 있죠. 실적이나 이런 변화가 없었는데 계속 시장이 반영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게 올해였죠. 왜냐하면 올해는 21년도만 놓고 보면 이익 그로스가 거의 배에 가깝게 커졌어요. 근데 내년에 이익 그로스는 7%에서 8%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성장하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라는 건 12개월 포워드로 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12개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내년에 더 많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철저하게 지수 플레이를 안 하고 종목 플레이로 넘어갔던 시장이 된 이유는 내년 이익 추정치가 더 많이 잡히는데 그 이익 그로스가 계속 줄어드는 거고 올해 이익 그로스가 이만큼 셌는데 이걸 지금 시장이 반영 안 해줘 버렸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실적을 크게 반영해주는 시기에 지수가 못 뛰었던 그 시기에 대한 건 버려버려야 되는 그렇게 좀 대응을 그렇네요. 하시면 우리의 원인을 아냐 모르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컨실리언서님 질문은 이제 답변해 주셨고 케빈 유님이 요즘 많은 자급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ETF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또는 어떤 투자를 추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요건 조금 질문을 제가 조금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디테일 해보면 일단 ETF 쪽으로 몰리는 작업이 매우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우리가 전략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지 요 현상이 그리고 ETF로 투자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에 나눠서 투자 전략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섹터에 투자를 할 때 마치 제 포트폴리오 ETF처럼 구성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ETF를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저거는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지수 추종하시는 것보다 네. 그 특정 섹터 ETF를 하시는 거는 더 낫다. 네. 왜냐면 그건 되는 산업에 대한 투자니까. 네네. 그리고 나는 종목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게 대안이니까. 네네. 그거 선택하신 거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ETF 구성을 보면 또 비중이 다 다르죠. 네, 뭐 그렇죠. 사실 코덱스랑 타이거가 같은 섹터의 ETF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네네. 다른 건데 그거는 두 가지인 거죠. 이게 운용사들이 이 섹터의 대장주들은 이걸로 보는구나. 네. 힌트를 얻으시고 비중이 많으면 사실 더 좋게 본다는 거고. 근데 헷갈리지 말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저거는 있어요. 그 우리나라 ETF의 특징이 전 세계 유일하게 ETF가 추종해야 될 BM 지수가 정해지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그걸 무조건 70% 복제를 해야 돼요. 아. 네, 그게 다른 나라 ETF랑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수 추종을 70%를 하고 나머지 30을 네.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액티브. 그게 액티브 ETF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지수보다는 높다. 아, 수익률이. 네네. 네. 근데 종목보다는 낮다. 음. 요 계리에서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별 대안을 모르겠다. 네. 2차 전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ETF를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다. 아, 네네. 네, 그러시는 거죠. ETF가 점점 좀 많아짐에 있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종목들을 대장주로 보고 있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네. 어쨌든 그 지수, 그 섹터의 지수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가능성이 높은 네. 상황이네요. 그럼 만약에 아니죠. 그 섹터의 지수라기보다는 우린 시장의 지수보다는 높은. 시장의 네, 지수보다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ETF를 안 할 거다라는 네. 상황에서는 ETF로 인해서 이 수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본 적 있거든요. 미국장에서 메타버스 ETF에도 엔비디아 들어가고 무슨 ETF에도 엔비디아 들어가고 네. 하면서 엔비디아가 되게 좀 네. 그렇게 되는 이런 네. 현상들이 있는데 네. 이거 ETF 안 하더라도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 예. 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 LG 엔솔이 상장되면 네. 우리나라 2차전지 ETF에 있는 LG화학 비중이 빠져버리겠죠. 네. 근데 그걸 다 알죠 또. 네, 그렇죠. 다 아니까 엔솔 상장될 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LG화학은 안 사고 있는데 네. 그러면 뭐 다 아니까 수급이 안 빠지겠거니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는 지수 추종을 해야 되고 네. 그 섹터 비중 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LG화학이 그게 아니라면 LG 엔솔이 올라온다면 네. 엔솔을 섹터 비중으로 높여야 되고 네. 그럼 자연스럽게 ETF에서 나오는 매물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LG화학은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ETF 매도가 나오면 밀려버리는 거죠. 네. 그게 단계에 지금 LG화학이 유독 많이 빠진 네, 그렇죠. 이유거든요. 그래서 ETF를 안 하시는데 나는 2차전지가 좋아서 LG화학을 사셨는데 이걸 모르고 하시면 ETF 물량이 박살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ETF 수급도 무조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게 의외로 되게 많은 양의 수급이 좀 질문 내용처럼 네. 수급이 글로 많이 가 있고 이것들이 운용사의 자금으로 네. 표현되는 거라서 이게 임팩트가 무시 못할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ETF를 하든 안 하든 네. 그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시장 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급의 하나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ETF가 계속 많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ETF도 보면 전에는 뭐 코덱스 타이거만 있었으면 요즘에는 약간 중형 운용사들이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타임폴리오 이런 거 네, 나오고 네. 막 계속 공모펀드로 네. 진입하시니까. 네, 그게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몇백억씩 모이는 건데 네. 그게 다 합쳐지면 정말 커져버리는 네. 거니까 이거는 ETF는 이제 투자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ETF 편하신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이제 등록된 매니저라서 네. 제가 개별 종목은 못 하는데 ETF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ETF는 하고 그리고 ETF가 좀 투자하기 좋은 게 퇴직연금 펀드로 그게 되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의외로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미국도 퇴직연금 401k 이런 퇴직연금 네네. 자금이 엄청 네,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네.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ETF 투자 전략은 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ETF 보실 때는 되는 산업만 잘 판단하시면 네. 사실 그 이 산업이 된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확신만 가지시면 어차피 이거는 그 ETF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운용사가 잘 구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피킹은 운용사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고 네. ETF의 방향성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대신에 종목 수익률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죠. 종목을 여러 개 합쳐놓은 거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 추종하는 것보다는 높고 네. 완전 한두 종목 몰빵하는 것보다 낮은 네네. 그러니까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은 좀 더 낮출 수 있는 네네. 근데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확실한 네. 예, 그렇게 ETF를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본부장님 강의가 매우 직설적인 내용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컨실리어서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네. 최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내년 유망 섹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내년에 집중해서 보시는 산업이나 테마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요 강의 하셨던 때랑 이게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네, 네. 2개월 내에 변화가 있으셨던 네, 점만 네.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보실 때는 네. 지금 크게 시장을 보면 저겁니다. 지금 테이퍼링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테이퍼링을 했는데 테이퍼링의 속도도 2배 가속을 했어요. 네. 150억 불씩 테이퍼링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300억 불씩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을 당장 안 하더라도 네.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풀어주는 돈을 죽이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펀더멘탈 장세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장세가 되면 다른 시장 평균치보다 뭐 예를 들면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는 산업과 종목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장세에서는 그 개별 산업 종목의 실적과 모멘텀이 강한 게 시장보다 강한 게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직관적으로는 성장 산업이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대비 내년 2022년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되게 낮거든요. 7%밖에 안 나와요. 네네. 그럼 한 10%, 20% 성장하는 산업이 보이면 네네. 얘는 엄청 잘한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10배 초반까지 내려져 와 있고 네네. 이유는 내년 그로스가 안 나오니까 이미 12월이잖아요. 네네. 이제는 내년이 아니죠. 21년 거 안 보거든요. 네네. 22년 거 보거든요. 그러면 포워드로 12개월을 봐도 그냥 내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이크로스가 이런 건데 이크로스가 낮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싸진 거예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싼 맛에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네. 이크로스가 낮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싸진 건데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독보적일 수 있는 건 이익그로스보다 높으면 밸류에이션을 쉽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9월, 10월, 11월 동안 이 찍고 나서 그 공백기 동안 네. 보면 지수는 너무 재미없었어요. 네네. 근데 되는 산업은 철저하게 급등해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2차전지, 게임 산업, 미디어 엔터 전부 다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 올해 같은 기본적인 성장 산업과 성장 테마는 똑같이 된다. 그래서 시장을 크게 보면 지수가 계속 갇혀 있더라도 되는 산업은 되는 소위 말하는 종목 정치는 내년에 계속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붙은 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새롭게 붙었죠.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올해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올해 이제 반도체는 완전히 B2B 산업이 돼버렸어요. 네네. B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고 B2 여기서의 또 B는 뭐 아마존 빅테크 등등의 기업들. 각 그 네. 빅테크 기업들이죠. 근데 이쪽에서 뭐 물류도 있고 네. 그 병목 현상도 있고 반도체 쇼트 뭐 등등으로 인해서 연초에 엄청 땡겼어요. 재고를. 이게 쌓여 있었죠. 네. 그게 지금 이제 와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뭐 다들 내년 1분기가 바닥일 거다라고 네네. 봤었고 근데 시크리컬들이 특히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통의 경우 많이 빠져요. 산업이 네. 안 좋아 보니까 네. 이제 막 빠져요. 빠지면 밸류에이션 바닥콜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실제 밸류에이션 PBR 1배 네. 정도까지 빠졌죠. 근데 이때 스팟 가격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매니저 전문 용어로 하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콜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스팟 가격이 움직였으니까 주가는 동행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횡보되고 내년 섹터를 보고 약간 조금 그 조정 기간 거치다 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실적 발표들을 해대면서 네. 수요가 되게 강하다. 생각보다 훨씬 많고 고객단의 재고 조정이 많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하니까 내년 1, 2분기까지 조정을 기다렸던 산업들이 먼저 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EPS가 내년 추정치가 계속 줄창 빠지다가 네. 잠깐 꼬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외국인이 반도체에 집중 매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년 섹터로 지금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센티멘트를 확실히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내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 딴 데서 막 말씀드리는 거 보면 코스피에서 내년에 최고 다크호스는 삼성전자다. 1년 내도록 RT가 다 쩔어 있었고 네네. 쩔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안 좋았던 재고의 눌림이 이제 많이 해소됐고 그게 내년 상반기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먼저 땡기기 시작하는 과정인 거고,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1년 내도록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8만 전자가 7만 전자가 네, 하고 그렇죠. 근데 다시 회복되면 지금 사실 완전히 외국인 힘으로 사서 올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물렸으니까 일부 뭐 정리하는 매매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또 뚫리고 가면 센티 확 바뀌어 버릴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단기로는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사실 저는 내년에 다크호스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진국의 캐펙스 사이클, 네네. 그거를 미국 고정자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조업의 제조업 사이클, 이걸 중국의 PMI 네네. 신규 주문 지수라고 생각하면 네.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그렸을 때 네. 우리나라가 그 중간재, 우리나라 네. IT를 중간재라고 보면 네. 요 두 개 그린 거랑 삼성전자 차트가 거의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반영해서 가는 과정인 네네. 건데 그 개연성이 지금 좀 크다라고 아. 봐서 매크로 단에서도 삼성전자가 조금 그 반도체에 바뀌는 입장을 네네. 좀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보여준 종목 장세는 내년에도 그냥 이어질 거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산업들은 이제서야 커지는 산업들이기 네네. 때문에 이거 더하기 삼성전자가 이제 다크호스로 작용할 수 있다. 아. 그 정도 보여요. 네, 아마 같은 결에서 철저하게 펀더멘털 장세인 네. 측면에서 반도체가 당연히 지금 네네.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네. 거는 당연한 흐름으로 네. 보이네요. 네네. 네,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동안 조금 질문 몇 개도 네네네. 올라왔는데 몇 개만 조금만 더 네. 해보겠습니다. 양기학님께서 저는 주린이 입장에서 여쭤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장기 투자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 시 자금 회전율을 고려하면 단기 투자를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장기 투자한다면 회전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아마도 이분은 현금의 비중이 적게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상황이면은 이거를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가져가면은 이게 참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이해했는가 싶지만 회전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근데 처음이네요. 회전율은 네. 사실 저게 저희는 회전율 신경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간 자금이에요. 네. 근데 기간 자금이 저한테 맡길 때 왜 회전율에 제한을 거냐면 네. 우리 돈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사고 팔았다를 제한을 걸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회전율이 제한이 있으면 샀다 팔았다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불필요한 매매도 안 하게 되고 그런 제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가분이 회전율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 회전율을 지켜야 돼라고 하면 사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내 투자가 뭐 저는 이 정도에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이 나면 나는 챙기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부담 없이 챙기시면 되는데 네. 회전율을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는지 사실 제가 질문 사실 약간 정확한 이 질문의 의도에 네. 딱 맞는 건지는 저도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현금 비중이 매우 적으신 분이라서. 근데 참고로 연금에서 제시하는 그 연간 회전율은 한 250% 정도 줍니다. 아. 네. 연금이 보통 그 정도 주고, 근데 일반적인 펀드들은 한 400%. 그럼 그죠? 회전율이 400%라고 하면 네, 매수 매도 합쳐갖고 4회전했다는 거죠. 왕복으로 4회전인 네, 거죠? 네. 아. 어차피 그 정도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걱정하실 만한 수준과는 또 그거는 아니신 것 네. 같고요. 오히려 그냥 자금의 회수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면 저는 그냥 만약에 원금을 만약에 100을 운용하신다. 근데 수익이 한 10% 나서 110이 됐다. 그러면 그 자금 활용을 생각하신다는 의미시면 예. 그 10%만큼은 계속 오를 때마다 쳐내서 캐시로 가져가시는 게 그것도 약간 기계적으로 10% 네, 기계적으로 패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뭐 단기로 자금이 필요하실 때 그걸 쓸 수 있는 거고요. 장기 회전율의 측면은 사실은 리스크 관리 때문에 많이 하는 거라서 약간 회전율이라는 단어 선택이 아마 네네. 업계에서 쓰는 그 좀 다른 의미로 좀, 하신 네,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했던 질문 같습니다. 그 다음에 ELC님께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알려진 접근법으로 종목을 발굴하면 우량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중요한 뉴스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 조바심에 휩싸이곤 합니다. 내년 투자 전망 관련해서 소음과 반드시 집중해야 될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는데, 네. 사실 뉴스는 저희가 뉴스로 확인하시는 거는 사실 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지나간 거죠.
네, 기사까지 다 돼서 나오는 건 뉴스가 아니어서 네네. 그거를 놓쳤다고 하셔갖고 막 이렇게 뭐 잘못했다, 뭐 내가 중요한 걸 놓쳤네 라고 하실 네. 필요는 없고요. 너무 그 언론에 나오는 그런 막 이렇게 막 탕탕탕 스팟으로 뜨는 네. 그런 기사들을 다 쫓으시려고 하면 나의 집중력이 분산돼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너무 막 보실 필요는 없이 특정 언론의 어떤 것들만 내가 보겠다. 네. 그래서 좀 좁혀놓고 뉴스를 계속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 투자 전망 관련해서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건 거죠. 시장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네. 다른데 그거를 내가 다 맞추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펀드 매니저 영역인 거고 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까지에서 불필요한 걸 계속 버리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네, 오히려 버리시고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는 성장하는 산업에 이만큼 집중을 하겠다. 네. 여기는 좀 장기 투자를 좀 해서 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턴어라운드를 한 걸 찾거나 네. 아니면 내가 특정 뉴스를 해서 좀 준비하고 있다가 뭐 요럴 때는 이렇게 좀 단타를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더욱 더 옥석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19년도가 이익만 성장하면 다 오르는 시장이었고 네. 2020년도는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익이 성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같이 커지는 산업에서의 종목들이 더 아웃퍼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거는 베이스 네. 항상 똑같은 과정이 됐고 네. 이 중에서도 또 옥석가리게 벌어지는 네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가진 주식이 이 되는 산업에 속해 있느냐 네. 속해 있는데 그래도 살아남을 그 주식이냐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은 다 요새 많이 하시는 게 그거죠. 2차 전지가 이까지 올랐는데 그쵸, 계속 네. 오를 거냐 네. 계속 오를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검증이 끝나고 또 극복해서 가는 애들은 더 오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관찰을 확률을 높이시려면 내가 관찰해야 되는 그 폭을 넓히시지 말고 좁혀 놓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범위 안에 것과 밖의 걸 계속 네. 구별하면서 자꾸 그래서, 버려야 되네요. 예, 그래서 내가 좁혀놓은 요 스펙트럼 내에서 나오는 뉴스만 안 놓치시면 되는 거고 이런저런 뉴스를 다 보셔서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쵸. 그거는 사실 마음만 더 흔들. 그러니까 네. 네. 네이버 증권 보면 네. 텔레그램 보다 보면은 네. 이렇게 뉴스가 많이 쌓여있는데 네. 난 또 못 보고 네. 지나가는데 네. 이 생각 많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상관 있는 것과 상관없는 것은 확실히 구분 지으셔야 돼요. 애초에 스코프를 딱 설정하는 게 네. 먼저 시작이겠네요. 네. 너무 좋은 실전적인 말씀 같고요. 그 다음에 SJ님께서 이 테이퍼링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단기간의 조정은 물론 있겠지만 이전의 데이터로 비춰봤을 때 크게 걱정할 요소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아까 강의에서도 테이퍼링 얘기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셨대요. 이 원인은 유동성이 악화로 인한 악재보다 1등 성장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힘이 언제나 더 강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테이퍼링이 나오면 다들 그거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테이퍼링 하는 이유가 물가가 오르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CPI가 올랐다 해서 우리 1년 내도 지금 CPI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미국 주식이 빠졌습니까? 아니죠. 다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CPI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다르게 대답을 드리면 이 걱정거리가 있고 테이퍼링도 걱정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나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얘를 극복해버리면 주가는 됐거든요. 근데 그 되는 산업들이 성장주에 많이 쏠려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그 성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실적이 더 예뻐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폭발력의 실적의 성장성이 그 시장의 두려움을 극복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가가 올라서 10년물 금리가 올라서 그다음에 뭐 이것도 걱정, 내일도 뭐 금리도 올릴 것 같고요. 뭐 다 걱정이지만 이걸 다 잠재우는 압도적인 성장률이 나오면 테이퍼링 뭐 한다 했더니 주가 더 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이 요인들, 그러니까 유동성이 악화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유동성 장세는 이제 종료입니다. 테이퍼링 하기 때문에 펀더멘탈 장세예요. 그래서 유동성은 끝났고 펀더멘탈 장세면 당연히 펀더멘탈이 압도적인 게 더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러다 보니 1등 성장주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지. 이게 어쨌든 그 실적의 기인에서 그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인 거기 때문에 그거 이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제 딱
딱 세 가지인데 제가 네. 빠르게만 해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판단에서 2차 전지의 경우 시장 현황에 의해 주식 그래프가 상승 억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오를지 예측을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네네. 새로 다시 올라갈 거에 대해서 네. 주가에 대한 예측에 네. 대해서 한번 하시는 건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저거는 있죠. 이 신성장 산업은 저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2차 전지도 지금 요 정도 캐파로 이런 게 성장을 했고 네. 근데 수주를 더 받으니까 기업들이 또 캐파 증설을 또 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지금 만들어진 새로운 캐파로 풀로 완전히 다 돌렸을 때 네네. 그럼 매출이 어디까지 나올까? 아, 네. 그리고 이익률은 지금 기준에서 이 정도 나오는데 이때 되면 이익률이 또 언제가 될까? 이 가정을 계속 할 수 있죠. 네네. 캐파를 알면. 아, 그래서 그러네. 미래 추정치를 땡겨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이제 한 3년 뒤 것까지 다 땡겨서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녹화해서 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그 사이 지수는 더 빠졌는데 2차 전지들은 다 뛰어버렸고 사실 12월은 조정은 나왔어요. 근데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들은 그런 캐파에 대한 계산과 이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얼마까지는 보낼 수 있다는 것까지는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아, 네, 이미 그거는 그러고 있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처럼 성장의 초기 국면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무의미할 정도로 네. 지금 뭐 미국 제가 그 표에서도 유럽과 중국이 2차 전지 20%밖에 안 된다 이제 네네. 미국은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네네. 그럼 남은 80%가 95% 갈 때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 거죠. 네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봐요. 지금 보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할 때 2차 전지 재료 업체들이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느냐. 계속 늘면 추세적으로 그냥 같이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주가들은 우리나라 그 2차 전지의 수출 데이터랑 거의 동행해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들은 아직도 수요는 되게 쇼티지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 쇼티지가 뭐 제가 캐파로도 말씀드렸지만 각 그 메이커들 있잖아요. 그 배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메이커들의 네. 캐파와 수주가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역산해서 계산 나오거든요. 네네. 우리 매니저들은 굉장히 그걸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계산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를 거냐는 뭐 사실 지금은 방향성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그 가격은 그 중간중간 수출 데이터와 캐파 나오는 걸 가지고 뭐 3년 뒤까지 해서 뭐 밸류에이션 뭐 30배를 줬냐 40배를 줬냐 네네. 그 마디지수마다 한 번씩은 조정이 이렇게 네네.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게 그래서 시장이 현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냥 보이진 않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그래도 캐파가 더 늘고 수주가 더 늘면 더 땡겨서 가고 이 과정이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네요. 이게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네, 맞습니다. 기울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되는 산업이 요 가격에 왔다 해서 다 팔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계획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방향성이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가격을 정할 때는 성장기에 있는 산업은 그냥 이건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 근데 성수기에 진입하려고 할 때 그때는 정확하게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 기울기가 꺾이기 시작하시니까 기울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성장주는 추세적으로 투자해요. 어쨌든 우측 상향이라는 거는 펀더멘탈로 증명이 되지만 이 기울기의 정도에 대해서는 특히 2차전지 섹터 중에서 내가 뭐를 택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총매가 영향을 준 것도 많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그런 총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급이 한 번씩 공시가 발표되고 하면은 팍 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해서 유심히 보면 좋을 총매?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실제 공시를 했고 이게 공시할 때마다 그렇어요. 2차 전지를. 그렇죠. 왜냐면 뭘 공시했냐면 캐파 증설을 공시했어요. 근데 금액으로 공시를 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무슨 공장 뭐 몇천억 투자. 근데 그게 양극재냐 음극재냐 뭐 전해지냐에 따라서 캐파가 들어가는 돈들이 막 정해져 있어요. 뭐 사실 매니저들은 몇 와트당 뭐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공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만큼 들어갔네? 그럼 몇백 와트 증설이네? 그럼 이거는 이만큼의 물량이네? 그럼 매출액 얼마네? 그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거기 뭐 영업이익률 얼마? 그러면 이만큼의 영업이익이 더 붙네? 그럼 밸류에이션 적용해버리면 이만큼의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네? 라고 된 거죠. 그 총맥 말씀하신 게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게 일반인한테 가장 현실적일까요? 가장 그 도움되죠.
네, 도움되고 현실적이죠. 그리고 애널드 레포트도 보면 그 네. 중간중간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따로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요 몇억 투자에 몇 와트 뭐 이런 그 비율들이 그 했던 그 패턴들이 막 사실 조금씩 바뀌어도 네.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얼마 투자했더니 몇 기가와트가 늘어서 얼마의 이익 증가가 있었다라는 게 과거 패턴이 있으면 이번에 그거 보고 그러면 이 정도 단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직관적으로 계산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좀 엑셀에다 기록해서 계산하는 습관도 네.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달 초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시적이라는 그 트랜지토리한 단어를 그만 써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 내년 정시의 리스크 요인으로 주시해야 할까요? 이번에 테이퍼링을 보면 네. 저는 저거는 있습니다. 저기 뭐냐면 테이퍼링을 150억 불을 해서 300억 불로 속도를 2배를 늘렸죠. 네. 그래서 6월 달에 끝날 걸 3월에 끝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동일시하진 않겠다. 네, 근데 그렇죠. 물가의 인상은 일시적인 단을 또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왜 이 짓을 했을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일단 지금 정권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이 정책적인 걸 반영해 줄 수 있는 건 테이퍼링 속도를 늘리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좀 해줬다인 네. 거고, 그건 약간 정치적인 이슈죠.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슈가 존재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준도. 그래서 속도를 좀 늘려서 빨리 끝내고, 네. 그다음에 상반기엔 금리 인상 없다라고 해버렸죠. 네. 근데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문구를 빼버렸죠. 네. 그래서 상반기 안 하니까 6월까지 금리 인상 없는 거죠. 근데 3월에 끝나요. 그럼 석 달 동안 시간 번 거다. 네. 이게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기 위한 묘수다. 네. 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저는 상반기까지 FOMC 이벤트는 종료. 테이퍼링을 3월에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네. 끝나는 거 알고 네. 6월까지 금리 인상 없는 거 아니까 네. 네. 그럼 5월 정도부터는 걱정해야죠. 금리 인상을 진짜 몇 번 할 거냐. 근데 요즘에 되게 재밌는 일이 뭐냐면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같이 빠져요. 네. 2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를 단기금리를 표현하는 건데 네. 같이 빠져요. 근데 2022년에 3회 인상, 네. 그다음에 내년에 3, 그다음에 3, 그다음에 2회 네. 인상을 점도표를 찍어줬잖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를 표현하는 단기금리가 같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네.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네. 시장도 이제 안다는 거죠. 너네가 저렇게까지 올릴 수 있어?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 참여자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시간 벌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FOMC 보고 나서 FOMC 이벤트는 종료다. 지금부터는 다시 종목장이다.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이슈인 거죠. 3월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5월까지는 FOMC에서 별일 없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올려야 될까? 역으로 네네. 그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거죠. 연준은 찔러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해주는 거고요. 네네. 해도 하는 거고 찔렀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으면 극단적인 선택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 길들이기 플러스 자기들의 시간 벌기. 그래서 내년으로 봤을 때 사실 올해도 CPI라는 10년물 금리가 올라서 미국 금리가 폭락하고 그런 게 없고 다 신고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펀더멘털이 극복했기 때문에 극복하고 온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내년에도 별 바뀔 건 없는데 네. 일단 FOMC만 놓고 보면 반기까지는 별 없을 것 같고 네. 하반기에 실제 금리 인상할 거냐 하면 또 변동성은 생길 거예요. 분명히 생길 거예요. 생길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강할 거냐는 사실 그때 코멘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시간 벌었는데 CPI가 조금 줄어든다 네. 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에 그렇게 발목 잡을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네요, 또. 그 기간이 약간 우리한테도 시간이 좀 있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같이 봐야 되는 그렇네요. 거죠. 근데 지금 실제 CPI가 조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단 유가부터 빠지게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시간을 벌어보는 거죠. 그렇네요. 네. 어쨌든 파월이 왜 그런 말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이 또 수립되는 것 같네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격 상승 억제가 해소되면 가격 상승폭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 상승 억제가 해소되면 가격 상승폭을, 그러니까 이 억제 눌렸던 게 딱 떼졌을 때 그러면은 전에 요런 억제되는 요소가 없었을 때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될까? 요런 거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요? 그게 사실 뭐 기저 효과냐, 네. 역기저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네네. 지금 시점에서 쉬운 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의 가격.
아, 지금 가격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2020년이 다 이런저런 이상한 이유로 이 가격 괴리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19년도가 기준이 되면 네. 그러면 코로나라는 변수가 없는 그 전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가격과 지금 비교해서 높으면 왜 높지 생각해보고 네. 지금 사실 되게 높은 것들은 소비 쪽이 되게 더 높거든요. 네네. 19년보다. 그 말은 고용도 확실히 좋았고 네. 그 다음에 정부 지원책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눌러졌던 소비가 다 한 번에 쏠리니까 확실히 높게 나와요. 네네. 19년 이전보다. 근데 생산은 19년 이전보다 같은 레벨이거나 조금 낮아요. 이거는 사실 병목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 이게 여기까지 100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아.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요소가 없었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네. 직관적으로 딱 네, 생각해보면 네. 되네요. 네, 네. 아, 역시 심플하지만 명쾌하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보다 또 질문이 하다 보니까 많아져서 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네, 끝까지 너무 좋은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한마디 마무리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늦은 밤까지 다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그러게요. 네. 사실 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막 힘든 시기예요. 뭐 사실 저희도 힘들었고, 근데 되게 많이 마음이 급하게 막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올해 가장 크게 그거 했던 게 동진 세미킴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아, 그거. 네, 그거 사실 저희가 책에서도 썼는데, 네네. 그 동진 세미킴이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더라. 네네. 그걸로 장중에 갑자기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그 기사를 클릭을 해보면 네. 그냥 낚시하는 그림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완전 낚시. 네, 그 말인즉슨 아무도 이거 안 눌러봤다는 거예요. 그냥 자극적인 기사만 보고 바로 그냥 주식 매수 버튼을 눌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기사를 보면 매니저들은 그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삼성전자 그럴 이유가. 아니죠. 삼성전자는 그럴 이유 있어. 왜냐면 이게 뭐 괜찮은 기업이에요. 아. 근데 이 오너가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이 오너가. 이 알짜배기 오너를, 음. 그 오너도 나이가 70이 넘으세요. 아. 평생 자부심을 갖고 해온 회사인데, 그걸 알면 그 기사를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눌러보면 기사 낚시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고, 기사도 안 눌러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자극적인 거에만 막 민감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년 대비 2020년은 사실 아무거나 사면 다 먹는 장이었어요. 시장이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했는지 시장이 잘해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21년도는 확실하게 옥석가리가 됐죠. 네. 지수는 갇혔고 수익률 잘 내는 쪽은 엄청 잘 냈고 네. 못 내서 못 냈어요. 내년도 지금 지수가 안 돼도 되는 산업은 된다는 거 내년에도 똑같이 벌어져요. 그러면 좀 더 옥석가리기예요. 네. 그래서 급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크고 좀 더 공부량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좀 막 주식을 보다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약간 거리를 좀 조금 두면서도. 두고 네. 여유를 차분하게.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레벨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질 텐데 네. 그래도 우리는 그 약간 빨려들지 말고 네. 차분하게 투자를 하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그때 그 투자. 그 시기는 지나갔죠, 이제.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너무나 좋은 내용으로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 라이브 시사회는 이것으로 전체 종료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